강의를 맡게 된 사파이어 송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글로벌 바이러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A단의 식구 가족 여러분들 다들 무탈 하시죠? 이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마주보고 강의를 하고 또 인사를 나누다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금리 변화와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현재 보험회사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 보험회사에 들어와서 현재 만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97년도 IMF,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그 금융위기 못지않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97년도,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 뭐 딱 10년은 아니지만은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큰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물 경제, 그리고 또 우리가 해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리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금리. 금리란 무엇인가?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금리란 원금의 이자를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금리는 쉽게 말하면 이자죠, 이자. 근데 우리가 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은행에 돈 맡겨놓고 거기에 이자를 받아온다라는 게 이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자는 당연히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이자는 금융기관이 개인한테 주는 게 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50년을 살았으면은 5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불변이었고, 40년을 살았으면 4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불변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즉 금융기관이 개인한테 이자를 주는 게 앞으로는 또 변해질 수도 있다는 게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내용에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실제로 우리하고는 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이제 우리가 피부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 속에도 종류를 보면 달리이자, 복리이자, 뭐 명목금리, 실질금리, 확정금리, 변동금리 등등의 여러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게 좋은가? 어떤 이자가 좋은가? 이런 부분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일단 정해놓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일반 시중 은행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정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이건 정부가 정하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많이 줄 때는 34% 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97년도에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6%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리를 기억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금리가 과연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IMF 제가 97년도에 회사에 들어오고 입사를 하고 보니까 많이 줄 때 우리 시중금리로 30%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1년을 맡기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맡기면은 300, 1억을 맡기면은 3천만 원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자 놀이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돈만 있으면은 이자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30% 가까이 육박하던 금리가 5%대로 떨어지고요. 쭉쭉쭉 떨어져서 작년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거하고 뭐 나는 돈이 별로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우리 개개인한테 어떤 영향들이 미치느냐 하면은 재테크에 일단 내한테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시중금리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중금리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재테크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자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중금리가 높을 때에는 대출을 하면은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거를 50만 원만 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변화가 있고 부동산, 뭐 내하고 크게 상관없지만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금리 변화와 밀접하게 같이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는 앞으로 이렇게까지 또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예전에 제가 불과 1년 안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 이 자료를 뺄까 하다가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쭉 변하고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1,400조의 가계부채가 있고, 그리고 2030년도에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1%에서 2%, 0.7% 이렇게 2030년도에 금리가 저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OECD가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2%, 2030년도 우리 기준금리는 0.7%. 그러나 현실은 19년도에 1.5%. 그러면 2030년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예측을 했냐면은 지금 2020년도죠.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라는 얘기죠. 지금 그 유럽의 금리는 0%를 유지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0.1%. 우리나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1.5% 이렇게 유지를 1.25까지 떨어졌죠, 작년에. 그리고 미국도 금리가 작년까지 0.25%에서 0.5%까지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이 자료를 두고 우리나라를 걱정을 했냐면은 20년 전에 일본이 현재의 한국 경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일본의 모습은 우리나라 20년 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재 일본의 모습이 향후 우리나라 20년 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과거라는 것이 몇 년 전이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0.1% 도입은 이미 작년이 아니고요. 몇 해 전에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기준이, 개념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은 이자를 주는 데고, 나는 이자를 받는 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은행은 이자를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이너스 0.1%라는 거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며칠 전에 신문입니다. 0% 금리 시대. 지금 이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변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금리를 떨어뜨렸을까? 왜 금리를 떨어뜨렸을까? 그리고 저 금리가 떨어뜨렸을 때 내하고 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자 한국은행이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7%로 전격 인하를 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앞서 15일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 내려 5년 만에 제로금리 0%에서 0.25%로 내렸다. 미국이 먼저 금리를 떨어뜨렸고요. 그 이후에 한국이 똑같이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정부가 기준금리를 0.75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거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은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아십니까? 대기업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술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듯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보험회사에서 25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회사에서 강의를 할 때도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질 거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한 5년, 10년 정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이렇게 한꺼번에 0.5%가 뚝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0.25%씩 떨어집니다. 보험회사에 가면은 예정이율이라는 또 이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율이 있는데 그게 떨어질 때도 0.25%씩 뚝뚝 떨어집니다. 한꺼번에 0.5%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0.5%가 떨어진 거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보험은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고 있을 거고, 암보험도 들고 있을 거고, 또 뭐 연금보험도 들고 있을 거고 등등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면 회사도 장사를 해야 되죠. 고객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잘 굴려가지고 돈을 모아놨다가 또 돈을 주고, 저축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보험회사가 이 돈을 잘 굴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보험료 인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0.25% 정도 떨어지면 보험료가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10%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0.5% 떨어졌죠. 그러면은 많게는 2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10,000원 주고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이제는 12,000원을 줘야 보장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험회사를 다니니까 이 보험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라든가 세계의 기준금리, 지금 현재 2020년 3월 현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0.75%, 그리고 미국이 0%에서 0.25,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0.1%. 우리와 밀접한 경제 관련이 있는 나라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이고, 그렇지만 유럽은 0%대입니다. 이미 0%대가 된 지 오래됐고요. 근데 금리가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4%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중국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서두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30% 가까이, 20몇 프로, 10%대, 7%대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0.75%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도 결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S&P에서 한국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기준금리 연말에 0.5%로 갈 거다라고 S&P 신용평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0.25%가 떨어질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누구나 싫든 좋든 직간접적으로 한 개쯤은 자동차 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면은 이달에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좀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 인하는 과연 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리 인하는. 근데 크게 와닿는 게 잘 없죠, 우리가. 뭐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 생계가 당장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에 대한 크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누구냐면은 부자들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1년을 맡기면은 10%의 이자를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SK에서 5%짜리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불과 몇 분 만에 다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 금리를 줍니다. 10%. 근데 내가 가진 돈이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맡겼어요. 얼마나 이자 붙었습니까? 10,000원이 붙었습니다. 자, 10,000원을 따지고 보면은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금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100억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억. 그리고 1년을 맡기면은 10%를 준답니다.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금리에 더 민감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내려가도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리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는 게 복리예요. 그 반대의 금리가 뭐냐면은 역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복리의 혜택을 누려보신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내가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이 이자를 붙고 그 이자까지 또 이자를 쳐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역복리는 많이 누려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적용되느냐면은 카드 연체했을 때, 카드 연체하면은 이자에 이자를 더 붙여서 이자를 더 크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사채. 사채는 뭡니까? 이자를 안 내면 그 이자에 이자를 붙여갖고 마이너스를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배가 원금이면 배꼽이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나에게 덕이 되는 금리는 어떤 게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예요. 10%.
목돈을 만들려면 뭐가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고객의 그 계약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점장이니까 볼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남한테 이야기 안 하면 되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을 넣었는데 그분의 가입할 때 이자가 7.5%였어요. 근데 저게 과거에 10% 이자 할 때 7.5%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게 돈이 얼마 되냐면은 원금이 3,600이 들어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 원리금 돼 있죠. 쉽게 말하면 해약 환급금. 이게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돈이 계속 7.5%로 복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에이다 가족 여러분들이 저런 보험을 하나 갖고 있다면 해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네모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정답은 요겁니다. 기간입니다. 기간. 금리가 아무리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기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목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가 정말 좋은 수단이지만은 내가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을 내가 그 속에서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30만 원씩을 어떻게든 납입을 했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매월 늘어나는 이자를 가지고 즐기는 거죠. 아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년을 30만 원을 10년 동안 넣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달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은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앞에서 봤던 화면인데 달리와 복리 중에서는 복리 이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명목금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몇 프로 주겠다. 이게 명목금리예요. 실질금리는 이겁니다. 이자가 2%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1.5%다. 그러면 실제금리는 0.5%가 실질금리입니다. 그리고 확정금리와 연동금리인데 요즘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린다면 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험 설계사 한 분들은 있으시죠. 근데 아마 4월달 좀 늦게는 5월달부터 보험회사에 지금 확정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앞으로 확정금리를 주면은 보험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맞추는 금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하나쯤은 준비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하고 실물 경제하고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실물 경제는 뭐 영어로 하면은 리얼 이코노미 맞죠? 이렇게 되는데 실제 물가예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실물경제, 금융경제. 금융경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금리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이 있고요. 실물경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내하고 겪는 게 실물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실물 경제를 보기 전에 실물 지금 경제가 어떻다. 이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 그죠? 이게 다 실물 경제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 소비자가 줄었다. 그죠? 가게 갔는데 손님이 없다. 시장 갔는데 사람이 없다. 이게 다 우리가 실제로 겪는 실물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이 실물 경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재래시장에 손님이 없고, 아마 여러분들 그 재래시장 이렇게 가보셔서 분들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5일장 있죠. 5일장은 거의 다 폐쇄가 됐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서문시장, 뭐 동구시장 이런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는 구미에서 근무를 하는데 구미의 시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진짜 이랬어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여기 사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메르스, 그리고 요 앞에 빨간색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빨간색이 코로나.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코스피 시장.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사스 때에는 주식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주식과 채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이 올라가면은 채권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 빨간 그래프가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코스피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의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 특이하죠. 두 개 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올라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우리나라 대장 주식이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수많은 개미들이 거기에 지금 달라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다 파는 거를 우리 개미들이, 그 개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예단의 식구 중에 누구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개미에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수출하시는 분들, 우리 고객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3월 달까지는 장사가 잘 됐대요. 어떤 장사를 하냐면은 LG에다가 이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3월 달까지 잘 됐는데 이제 4월 달부터 걱정이에요. 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LG 가전제품을 안 사니까 분명히 주문이 줄어들 거고, 주문이 줄어들면은 LG가 이 회사에 그 부품을 주문을 적게 하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대출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떨어지면은 그분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산업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보면 신차를 되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 발표 많이 하죠. 오늘 또 보니까 뭐 제네시스 G80, 얼마 전에 아반떼, 그리고 삼성에 또 한 대 발표했고, 소렌토도 발표했고. 왜 이렇게 발표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막히니까 국내에서 신차 판매를 해서 이렇게 수입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신차 발표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하고 연관이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 자동차 시장이 나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갈 거다.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갈 거란 거죠. 중국의 금융 및 공장 폐쇄 확대로 의약품, 의료기기, 유효 성분 및 기타 생명과학기기 세계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가 이게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자동차도 지금 중국의 자동차 총생산량의 9%를 차지하고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OEM사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후베이성 공장 폐쇄로 결국 자동차 업계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광,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이번에 타격을 많이 입은 업체 중에 하나가 관광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매점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고,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자동차 업계라든가 여행 업계라든가 소매점 이런 부분들이 나빠진다기보다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하나의 그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도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란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질병, 글로벌 질병.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든 직장에 안 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게 좀 진정이 돼서 손님이 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움직였다고 해서 손님이 우리 가게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와중에 우리가 살아남는, 즉 내가 잘 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앞으로도 월급은 잘 줍니다. 잘리지만 않는다면. 그렇지만은 오늘 또 우리 대통령이 재난극복기금을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일부는 안 주고, 그죠? 그리고 어제는 대구시장님께서 중위소득 이하자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두 개 다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면은 결국 그 돈을 다 또 누가 내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일반 사업은 인건비, 그리고 환경적 어려움. 우리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계속 올라가죠. 어떤 누군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에 한 번씩 이런 큰 질병이 또 대재앙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요 두 가지는 잘 알지만 아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멘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거기에 반영해서 내 수입도 올려주는 게 아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급입니다. 하지만 아멘은 보너스가 올라가면서 비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내 수입이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넉넉하게 10년, 물론 사람에 따라서 3년 만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1년 만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5년 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아메에서 말하는 파운더스 PT를 달성을 한다면은 최소 연봉이 최소 5천만 원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월로 나누면은 약 한 400만 원이 조금 넘죠.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년에 5천만 원을 내가 이자로 받으려면은 얼마를 은행에 맡겨놔야 되느냐? 200억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현재 이율이 0.75%라고 얘기했고, 올 하반기에 0.5%가 내려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이 안 지난 사이에.
작년 2019년 10월에 우리나라가 1.5%였습니다. 1.25%, 1.5%였고 1.25로 떨어졌다가 지금 0.75로 떨어졌죠. 그 기간이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후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금리를 비추어서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200억을 은행에 맡겨도 이제 이 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많이 잡아서 0.25%를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후에 200억을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세와 같은 수입입니다. 그런데 아메에서는 내가 짜투리 시간에 경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많은 아메 사업자분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매출이 줄고 있는데 아메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더라도 파운드 스피디가 된다면 내가 200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세 수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